예, 여러분 4장 소통과 행위를 다루겠습니다. 사회적 체계들에서 사회적 체계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거의 핵심적인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사회가 사회적 행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존 사회학의 대전제를 루마는 소통과 소통의 행위로의 귀속으로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그런 지금 태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오는 금요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에는 1, 2, 3, 4번 정도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절이 핵심절입니다. 체계 이론적 소통 개념, 정보와 통보의 차이의 선택, 이것이 핵심적인 장입니다. 1절은 사회적 체계의 최종 관계화 요소가 행위인가 소통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사회학이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적 행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개념에서 출발하여 베버, 듀르켐, 칼 마르크스, 파슨스 등등 여러 대답들이 제출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까지 포함을 합니다. 뭉뚱그려 말을 해서 물론 이제 듀르켐 같은 경우는 집합의식으로 구성된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사회적 체계가 행위들로 구성된다는 생각은 핵심적으로 행위와 사회성의 관계를 고민하지 않는다. 행위 개념이 사회성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근거를 찾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베버는 잘 아시죠? 사회적으로 지향된 의도를 통해 규정되는 행위의 특수 사례. 사회적으로 지향된 의도를 통해 규정된다. 이런 개념 정도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슨스에 있어서 사회적 체계는 행위의 한 유형이나 하나의 측면에 근거한다. 그렇게 하면서 주체가 행위를 거쳐서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루만입니다. 루만은 행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면서 복잡성 환원의 형식을 갖추면서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역시 또 사회적 체계들 안에서 소통과 귀속을 거쳐 복잡성 환원으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여러분 10절 제목을 잠깐 한번 보시죠. 10절 제목이 소통과 소통의 행위로의 귀속입니다. 소통이 필요하고 첫 번째 소통이 필요하고 두 번째 소통이 행위로 귀속되어야만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복잡성 환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사회적 행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계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루만은 봅니다.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자, 상호주의적 구성. 우리가 어쨌든 이런 입장을 취하죠. 루만이. 유화론적 입장이 아니라 상호주의적 구성이나 대화적 구성,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 조건화된 공동생산이란 말에서도 나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둘입니다. 두 정보 처리 장치들을 전제해야 한다. 여기 하나 중요한 포인트이고, 두 번째, 자기 준거라는 것은 불연속적인 기반을 전제한다. 자기 준거의 기반은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그 장치들은 요소들이나 부분 체계들일 수 없다. 요소들에 근거하는 자기 준거, 지금 두 정보 처리 장치들,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두 정보 처리 장치들은 요소들이나 부분 체계들일 수가 없다. 자, 상호주의적 구성에서 두 정보 처리 장치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정보 처리 장치들은 자기 준거다라는 것이죠. 왜냐? 왜 부분 체계들일 수 없느냐? 부분 체계들 같은 요소들은 이 장치들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장치, 두 정보 처리 장치들, 이게 지금 그 소통을 구성하는 개념입니다. 체계들은 이 두 처리 장치들의 공동작용을 만들어내는 선택적 타협들로만 구성된다. 이것이 이제 루만이 취하는 상호주의적 구성이나 대화적 구성, 이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이 체계들이 구조를 분석하면 그러한 타협, 그러한 선택적인 타협을 끊임없이 변경하고 재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체계의 기초적 과정은 오직 소통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체계의 기초 과정은 사회적 체계들이 구성 요소들을 생성한다. 같은 말이죠. 어쨌든 사회적 체계의 구성 요소들을 생산하는 사회적 체계의 기초적인 과정은 오직 소통이다. 소통은 요소들의 차이 동일성을 심리학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배제한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자기중거적 체계들의 루만이 취하는 자기중거적 체계들은 비심리적 체계다. 비심리적인 체계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소통에서는 심리학적 요소들을 배제한다. 심리학적인 규정을 배제한다. 그 다음 두 쌍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쌍은 소통 과정은 행위들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소통 과정과 행위들. 행위들이 소통 과정에 의해서 옮겨진다. 뭐 이런 얘기. 옮겨진다는 것도 사실은 전달 은유가 있긴 하지만 귀속된다. 이렇게. 둘 중 어떤 것이 사회적 체계들의 궁극적인 요소인가? 이게 하나의 질문이고, 두 번째, 최종 차이 동일성은 상이한 선택들의 성공적인 연동인가? 상이한 선택들의 성공적인 연동이 이루어지면 최종 차이 동일성이 형성되는가? 아니면 행위로서 귀속될 수 있는 개별 선택인가? 행위로서 귀속될 수 있는 개별 선택이 최종 차이 동일성을 형성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질문이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사회적 행위에 맞추어서 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베버나 파슨즈나 또 다른 학자들이 했던 방식이죠. 그 다음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이론 양식은 그 이론을 심리적으로 분리시키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각인하는 기본 문제다. 이론 자체를 심리적인 것으로부터 분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아마 오늘 강의 1, 2, 3, 4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회적 행위에 관해서는 행위이론적 이해와 소통 이론적 이해가 있는데, 루만은 행위이론적 이해와 소통 이론적 이해를 둘 모두를 고유한 복잡성 반응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든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두 이론을 자기 중거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사회학에서 더 소셜한 것의 로고스라고 해서 소시올로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사회적인 것을 더 소셜, 원자론적인 단위, 둘 사이, 이웃, 친구, 뭐 이 기본 단위에서 이 기본 단위들에 관한 로고스, 소시올로지가 되는데, 어쨌든 사회적인 것을 특별한 실제로서 구성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소통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스스로를 조종해 나가기 위해 행위로 환원되어야 된다. 소통 과정은 행위로 환원되어야 된다. 분해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결론을 살짝 미리 말씀드리면 분해된 다음에 행위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10절 제목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 말을 합니다. 사회적 체계들은 행위들로 구축되지 않는다. 행위들을 요소로 해서 사회적 체계들이 쌓아 올리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나오죠. 사회적 행위들로의 분해와 이 행위들로 일단 분해를 하고, 이렇게 분해된 행위들을 환원함을 통해서
후속 소통 진행의 연결 토대를 확보한다. 후속 소통이 진행되는 연결의 기초를 확보한다. 그리고는 사라진다. 여기 1절입니다. 자, 2절, 이제 2절, 3절, 4절, 2절, 4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절 제목이, 정보, 통보, 이해의 자기 준거적 과정. 정보, 통보, 이해가 자기 스스로를 구성해서 어떤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소통을 파악한다. 여러분, 몇 단계죠? 3단계 관계, 3단계 과정입니다. 중요합니다. 정보, 통보, 이해, 3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루만이 비판적으로 보는 것, 사물 은유죠. 전달 은유는 존재론적이다. 소통은 택배 배달하듯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용을 주어버려서 내게는 더 이상 없어지고 상대편에게 새로 생겨나는 그런 방식의 주고받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한다는 동작으로서 통보를 강조한다. 이전한다는 동작으로서 통보를 강조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전하는 것은 선택을 위한 제한일 뿐이다. 선택을 위한 제한일 뿐이다. 소통, 루만이 말하는 그 소통적으로 이해까지 도달해야 소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해까지 도달해야 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통보라는 것은 뭐죠? 이해라는 선택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한이 이해에 의하여 수용되어야 비로소 소통이 성립한다. 전달 은유는 계속적으로 옮겨진다는 어떤 것의 동일성을 과정한다. 이 동일성을 과정하면 어떻게 되죠? 송신자와 수신자는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현실은 어떨까요? 송신자와 수신자는 소통에서 항상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죠. 여기서 현실이 이론적으로 왜곡되어 굴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과정이다. 그런데 루마는 출발점을 의미 개념으로 삼죠. 의미 개념에서 출발하면 소통은 늘 선택적인 사건이다. 의미는 선택하기만 할 뿐이다. 의미는 선택하기만 할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소통은 자신에 의하여 비로소 구성되는 그때마다 현재적인 지시지평으로부터 어떤 것은 끄집어내고 다른 것은 제쳐놓는다. 루만이 지금 소통을 이해하는 포인트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소통은 선택의 처리 과정인데 그 처리한다는 과정 자체가 역시 사물 존재론처럼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어떤 저장 창고로부터 냉동육을 꺼내는 것처럼 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통을 선택할 때마다 그 소통이 달라진다라는 말을 이 기존의 이론들은 놓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 필요할까? 어떤 점이 필요할까? 소통이 3단계 선택 과정이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소통에서 현재화되는 선택은 그 선택의 고유한 지평을 구성한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시간 이야기 잠깐 할 때 모든 시간은 그 안에서 무한한 내적 무한성이 있고 자신의 고유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진다. 이런 말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것도 길게 설명하면 기니까. 어쨌든 선택은 지평을 구성한다. 두 번째,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함께 보셔야 되겠어요. 선택은 지평을 구성한다. 두 번째는 소통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이미 선택으로서 구성한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이미 정보로서 구성한다. 그것 자체가 선택이며 그렇기 때문에 통보된다. 3단계 선택 과정이다. 3단계 선택 과정이다. 정보의 선택성 자체가 소통 과정의 계기다. 정보의 선택성이 소통 과정의 계기다. 정보의 선택성과 관련해서만 선택적 주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 쉐넌과 위버라는 수학자, 정보학자, 수학자 정보학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정보 개념을 어떻게 취하느냐? 가능성 저장고에서의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루마는 이 정보 개념을 취하면서 정보의 선택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누군가 이 정보를 통보하는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루만이 말한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통보 행동입니다. 정보의 선택성, 통보 행동의 선택성. 자, 세 번째 선택입니다. 세 번째 선택. 모두 세 가지 종류의 선택성이 중요하죠. 두 가지 선택성 중의 선택입니다. 자, 세 번째 선택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해. 이것이 통보로부터의 정보의 구분, 통보로부터 정보를 구분해내는 것에 기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서 책에서 자기는 조금 이례적으로 수신자를 소통의 자아로 발신자를 통보자죠. 통보자를 타자로 볼 것이다. 라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선택이 통보 행동으로부터 정보를 구분해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정보와 통보 행동의 차이가 무슨 뜻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정보에 관해서 살펴보면 정보라는 것은 정보 통보자는 자기 자신을 의미 세계의 부분으로서 파악해야 한다. 정보 통보자는 의미 세계를 운반한다. 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보자는 자기 자신을 세계 지식의 부분으로서 파악해야 된다. 의미 세계가 있는데 통보자는 그 중에 일부를 떼내어서 운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정보 통보자를 역지시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어떤 얘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미안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으로부터 유래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일치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분리되어 느껴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정보는 정보 통보자를 역지시한다. 그러니까 이 정보 통보자가 결국은 의미 세계로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를 떼내어서 운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통보자입니다. 정보의 통보자, 정보 행동의 실행자는 자신을 자기 중거적 체계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제 디트 헨리히를 끌어들여 오는데요. 디트 헨리히는 자신의 주체 위치와 세계 소속 간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격을 갖추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동일한 삶의 해석의 필연성의 근거다.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자신의 주체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주체 위치와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소속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자기가 세계 속에 완전히 이렇게 협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세계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칸트 이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책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런데 거기서는 초월적인 상황의 사실성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루마는 이 간격을 초월적인 상황의 사실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효과로 본다는 겁니다. 사실의 효과로. 이게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이론 부재를 루만이 채워넣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아가 타자의 행동을 소통으로서 파악을 하고
타자에게서 이 간격의 수용을 기대한다는 사실의 효과로 본다라고 봅니다. 자, 자신의 주체 위치와 세계 소속 간 간격이라는 것이 바로 자아가 타자의 행동을 소통으로 파악하고 타자에게서 이 간격의 수용을 기대하는 사실의 결과 나타난다. 세계 소속 간 간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해석 내지는 이러한 상황, 여기서 뭐 삶의 해석의 필연성이 근거라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아마 자아와 타자 간의 소통으로서 파악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 해석입니다. 이러한 상황 해석의 사회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책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309쪽 마지막 문장이죠. 결정적인 것은 상황 해석의 사회성이 비로소 이 해결 불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제가 조금 다르게 요걸 놓치기 쉬울 것 같아서 자세하게 다른 말로 썼습니다. 상황 해석은 사회성의 차원에서 비로소 이 해결 불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이 사회성의 차원이라는 얘기는 자아와 타자 간의 사회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이 단계에서 이 이론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루만이 소통을 개념화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소통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 정보와 통보 행동의 차이가 관찰되고 기대되고 이해되어야 하며, 그렇게 된 결과 연결 행동 선택의 기초가 될 때만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 행동 선택의,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관찰되고 기대되고 이해되면서 그 다음에 연결 행동 선택의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그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질 어떤 말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관찰되고 기대되고, 이해라는 말을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세요 했을 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못 하셔서, 질문이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연결 행동 선택의 기초가 될 때만 소통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소통의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해는 오해도 포함한다. 반드시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해되어도 그것도 소통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해라는 개념의 비심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또 새로 설명이 됩니다. 자, 소통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 준비 단계입니다. 소통은 3단계의 차이 동일성이다. 소통은 3단계의 차이 동일성인데, 세 가지 선택들이 쥔태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쥔태제. 종합으로 옮겨지고,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첫째, 세 가지 선택들이 종합으로 옮겨지고, 합쳐지고, 정보 통보 이해가 하나로 합쳐지고, 동일성으로 합쳐지고, 차이를 머금은 동일성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소통이 창발적인 사건으로 성립한다. 이것을 루만은 그 소통의 기본 요건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뷰일러와 오스틴의 개념과 비교하는데, 뷰일러가 묘사, 표현, 호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각각 순서대로 정보의 선택성, 정보의 통보의 선택성, 통보 수용의 선택에 대한 기대로 볼 수가 있는데, 뷰일러의 경우는 이 세 기능 중 한 가지 기능이 상대적인 지배권을 차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배 관계가 교체될 수 있다는 질문에 주목한다. 다르게 말하면 루만 자신처럼 창발적인 차이 동일성의 조건에 주목하지 않는다. 오틴의 세 가지, 발화 행위, 발화 수반 행위, 발화 효과 행위는 발화 형태들이 분리될 가능성에 주목하지만
발화 단위들의 창발 조건에 대한 보다 결정적인 질문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창발 조건들, 발화 단위들의 창발 조건, 창발적인 차이 동일성의 조건, 루만이 아쉬워하는 것들이죠. 뷸러와 오스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소통적 종합, 다르게 말하면 세 가지 선택들의 종합이 되겠죠. 소통적 종합의 차이 동일성이 정상적 사태로서 확인되어야만 하나의 또는 다른 선택 지평의 기능특화된 행위나 기능적 우위의 분화 가능성이 생성된다. 선택 지평의 기능특화된 행위나 기능적 우위의 분화 가능성이 생성된다. 자,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정보, 통보, 성공 기대를 하나의 주목받을 만한 행위로 종합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 루만에게 중요한 것은 코드화입니다. 코드화라는 것은, 그래서 약호화라는 역어를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부호가 아닌 것도, 예를 들면 승패도 코드화입니다. 자, 코드화를 전제한다. 코드화가 되면서 정보와 통보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루만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언어가 생각하는 틀에 맞추어져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정보가 생각이 표출이 되기 위해서는 코드로 합쳐진다. 여기서 지금 코드화는 우리가 앞서 그 선택 영역이라는 말을 했죠. 이중고 연속 마지막 글에서 두 가지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이 두 가지 선택 영역을 각각 승패, 일반화된 상징화, 뭐 이런 것들, 상징적인 일반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전제한다. 자, 그렇게 하니까 통보는 정보를 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통보는 정보를 복제합니다. 그런데 정보는 외부에 두고 통보에 대해서는 2차적 형식을 구현해야 한다. 그러한 코드화도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이제 부수적인 진술이긴 하지만 이 코드화가 생기면 이것 자체가 코드화가 생기는 것 자체가 진화의 결과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건들은 코드화되지 않은 사건들, 코드화되지 않은 사건들과 코드화된 사건들을 구분한다. 코드화되지 않은 사건들과 코드화된 사건들을 구분한다. 이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표화 작동, 코드화된 사건들이 유표화 작동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뀐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건들은 코드화된 사건들이라는 게 뭐냐? 환경, 잡음, 소음 이런 것들입니다. 코드화된 사건들은 체계 내에서의 정보를 뜻합니다. 아까 좀 잘못 말했네요. 코드화되지 않은 사건들은 환경에 귀속됩니다. 환경에 두고 외부에 두고 코드화된 사건들은 체계에 둡니다. 코드화되지 않은 사건들은 잡음이나 소음이고요. 잡음이나 소음이 결국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정보는 이제 환경에서 결국은 체계로 옮겨지는 것이 되는 거죠. 코드화는 승패 같은 코드화는 타자와 자아에 의한 정보와 통보의 작동, 조금 잘못 읽었습니다. 타자와 자아에 의한 정보와 통보의 작동적 차이 동일성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준화가 요구된다. 표준화가 요구된다고 했다는 것은 승패 같은 표준화입니다. 자, 승패 같은 표준화가 발생하면 그것이 뭉쳐지면서 내적 질서화가 되죠. 그렇다면 주변과의 차이를 드러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차이라는 것이 주변에 비해 돋보이게 되며 자신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낸다.
자,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정보에 반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자아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자, 소통에 대한 또 역시 사전 개념화가 이겁니다. 소통이란 것은 자아가 두 가지 선택을 구분하고, 어떤 두 가지 선택이죠? 정보의 선택성과 통보 행동의 선택성입니다. 자아가 정보의 선택성과 통보 행동의 선택성, 이 두 가지 선택을 구분하고, 이 차이를 이렇게 구분된 이 차이를 자기 입장에서 다룰 수 있음,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의 구축이 소통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보 처리의 특수 사례다. 차이는 처음에는 자아가 타자를 관찰하는 곳에 있다. 관찰한다는 사실에 차이가 있다. 자아는 통보 행동이 통보하는 것으로부터 통보 행동을 구분할 수가 있다. 말해지는 것과 그것을 말해지는 내용과 그 말을 하는 행동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타자는 자기 편에서 보아 스스로 관찰된다는 것을 안다면 정보와 통보 행동의 이 차이를 수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구축하고 활용하여 소통 과정을 조종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소통은 과정의 시간 진행을 거스르면서 가능해진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겠죠. 그 정보 통보자가 자신의 정보를 생각하면서 통보를 하는 것이고, 이해자는 이 차이를 구분해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에서 출발하여서 거꾸로 진행된다. 시간의 흐름은 정보 통보 이해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소통 자체는 시간의 진행을 거스르면서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술체계 이론에서 소통을 목적지를 등 뒤에 두고 노를 젓는 조정선수와 같다라고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주어진 복잡성 계기의 구축,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잡성 계기의 구축이 주어지는데 기대와 기대들의 기대를 사용해야 한다. 이 참 어려운 말인데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개념만 한번 짚고만 넘어갑니다. 기대라는 것은 기대의 형식이나 구조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이 처음 들어오니까 어려운 건데, 기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행위를 촉발시키는 것이죠. 저는 이 강의를 내가 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러 가면서 이철 교수님이 또 어려운 말씀을 하시겠구나, 텍스트를 읽는 듯이 하시면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 기대 지평이 펼쳐지면서 그것이 기대고, 기대의 기대는 기대들의 구조에 투사된 기대를 이야기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해입니다. 이해는 소통 성립의 필수 불가결한 계기다. 정보와 통보만 있으면 안 된다. 결국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소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왜냐? 이 관점에서 소통은 자기 중거적 과정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전 소통이 이해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소통이 직전 소통의 이해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 그 검토는 소통에 대한 재규적 소통의 계기를 준다. 과거에 어떤 소통이 되었는지를 현재 소통에서 확인을 한다면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소통을 할 계기를 준다. 그래서 월인을 하는 사람은 모든 소통의 근본적인 계기는 확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확인이 결국은 이해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해. 시간을 함의한다. 연결 행동에 이르렀을 때야 이해되었는지의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고려하고 맞출 수 있다. 모든 경우에 개별 소통은 후속 소통의 연결 연관에 대한 이해 가능성과 이해의 통제 속에서 회귀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재귀적, 회귀적을 구분을 하는데요. 제가 이 회귀적이란 말은 시간 속으로 나갔다가 시간 공간 속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뜻으로, 그것을 로마 이제 레쿠르지브라고 쓰는데 우리말에서 회귀적으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다른 번역어에서는 이 레쿠르지브를 재귀적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플렉시브를 반성적으로 번역하고요. 자, 기초적 자기 중거가 중요하다. 기초적 자기 중거가 무슨 말이냐? 다르게 말하면 그 과정이 같은 과정의 다른 요소들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과 관련을 맺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는 다른 것이 아닌 자기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는 다른 것이 아닌 자기다. 다른 요소들과의 연관을 표현하여 자기 자신과 관련을 맺는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된다. 자, 그러한 연관의 고려를 특별한 방식으로 요구하는 후속 전략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후속 전략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자,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소통에 관한 소통을 위한 계기를 어느 정도는 부여한다. 오직 이러한 분리만을 재귀적 소통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다룬다. 자, 소통이 자신의 모든 요소들마다 모든 요소들의 세 가지 상이한 선택을 조율하는 기초적 자기중거적 과정이 있다라고 전제하면, 모든 소통이 기초적 자기중거적 과정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소통에 상응하는 환경 상물은 있을 수가 없다. 소통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소통 체계, 사회적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통에는 환경의 차이 동일성에 상응하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없다. 환경은 체계가 아닌 모든 것이다. 체계는 언제 만들어지죠? 정보, 통보, 이해의 종합이 이루어졌을 때, 창발적으로 종합되었을 때. 자, 바로 그 순간 소통 외부가 환경이죠. 환경에는 이 차이 동일성에 상응하는, 이 차이 동일성과 일치하는 혹은 비교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소통은 필연적으로 분화하면서 작용합니다. 차이 동일성 생성 자체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전의 차이 동일성과 다른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소통의 환경 의존성이 중요하다. 소통은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다. 환경에서 에너지를 취하고 정보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소통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소통의 환경 의존성과 의미 관련 환경 지시성. 자, 소통은 의미와 관련하여 환경을 지시하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분화는 차이 동일성에 관련된다. 차이 동일성이 생성될 때마다 항상 독특한 차이 동일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차이 동일성과 더불어 선택의 연관들의 폐쇄성에 관련된다. 선택의 연관들, 정보의 선택성, 통보의 선택성, 이해의 선택성의 연관들이 작동적으로 한순간 모이면서 닫힌다는 폐쇄성에 관련된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 안에 놓여 있는 선택들의 선택, 즉 그 선택에 의해 유발된 복잡성 환원에 관련된다. 소통 체계는 자족적이지 않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소통 체계는 비자족적이며 자율적이다. 다르게 말하면 소통 체계는 에너지원과 관련해서는
비자족적이며 작동상으로는 자율적이다입니다. 중요한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소통적 종합들의 고유한 조건화를 통해 자율성을 획득할 수가 있다. 소통은 자율적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중의 우연성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선택들이 이중 우연성이 계속되면서 조건화가 자기 나름대로 형태를 갖추어 나가죠. 구조. 그러니까 환경의 소음 이런 것들이 내적 질서화가 되면서 환경의 관계들이 체계 내의 관계들로 옮겨진다. 체계 내에서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진다. 바로 그것이 환경의 체계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고유한 종류의 체계 환경 관계들을 규명한다. 체계는 다른 것에, 그리고 여기까지 한 배들 끈을 쥐고 다른 것에 관해서도 소통할 수가 있다. 여러분 유기체적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위장에 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내 위장에 무슨 수치가 얼마 떨어졌다더라. 요새 우리 주변에서는 당 수치, 혈압 이런 것들. 소통 체계가 아닌 다른 것에 관해서도 소통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뛰는 심장 박동이다. 주제를 선택할 때마다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어떤 이의들은 취하고 다른 이의들은 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상으로는 열린 구조다. 또 다른 측면은 소통의 기대 가능성이 체계에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유한 경계가 있다. 모든 소통은 고유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경계라는 것은 그 소통으로부터의 기대 가능성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회성이 인상 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진술의 이해 가능성과 진술의 시험 체계의 귀속을 전제한다. 3절에서는 보론을 하나 넣는데 이것은 소통 개념에 대한 주체 이론적 설명과 기호 이론적 설명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거든요. 그래서 후설의 현상학적 분석의 초월 이론적 전환을 주체 이론적 설명으로 보고 이 전환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을 기호 이론적 설명으로 루만이 해석을 하면서 이 둘을 체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면서 그 약점들을 드러냅니다. 루만이 말하는 정보와 통보의 차이를 후설은 지표와 표현의 차이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만이 보기에 이 차이는 이해가 관련되지 않고 이해를 향해 투사되는, 다시 말해서 자기 중거적인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 후설은 그런 비판을 하고 있고, 지표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항상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킴을 뜻한다. 지표는 안짜이헨이란 독일의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거의 동사형으로 가리킴 이런 뜻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지표라고 일단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루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통보는 기호를 통해 펼쳐지지만 모든 소통의 외부에도 지표가 있다. 지표라는 표현은 그래서 부정확할 수가 있다. 체계론적으로 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소통 외부에도 지표가 있다는 얘기는 화성운하들이 화성인이 존재한다는 기호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하지만 루만이 보기에 그러한 표현 가치와 그 의미 내용은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만 지표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 체계론적인 비판입니다. 후설에 대한 비판. 고독한 정신생활 속에서 내부 언어로 기능하고 이 생활에 의미를 붙여 생명을 불어넣어야만 지표를 가진다. 작동이 실행되어야만 이 지표가 지표화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만의 말이죠. 표현은 체계 이론적으로 표현하면 의식의 자기 생산이다. 의식의 자기 생산이다. 그래서 의식은 보편적인 세계의 의미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는
어떤 책의 상대적인 개념을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미와 의의는 이것을 위해 이렇게 의식의 자기 생산을 위해 어떤 것과의 의도적인 관계라는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어떤 것과의 의도적인 관계라는 형식으로 구조를 획득하여야 된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값을 가진 기호도 있고 표현값이 없는 기호도 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써서 기호를 사용하는 표현도 있고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표현도 있다.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의 보기로는 내적 발화 같은 것을 보기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루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통의 경우에서만 기호가 필연적으로 합쳐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통의 경우에서만 기호는 필연적으로 합쳐진다. 이게 이제 후설에 대한 비판이죠. 지표 표현, 개념이 이제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여러분 책에서 317쪽의 첫 단락의 마지막 줄, 방금 읽은 그 마지막 줄에 이런 얘기죠. 모든 표현은 소통적 발화에서 지표로서 기능한다. 이게 루만의 설명인데 거기에 비해서 후설의 철학적 관심은 의식이 자기 자신 안에서 혼자서 실행하는 것에만 있다. 후설은 이 안에만 있다. 의식이 자기 자신 안에서 혼자서 실행하는 것에만 자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통적인 실제를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후설은 루만이 말하는 소통을 행위, 발화, 공표, 통보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루만이 보기에 후설의 이러한 그 개념 파악은 의식의 고유한 생활로 철학을 후퇴시킨 것에 불과하다. 의식의 고유한 생활로 철학을 후퇴시킨 것에 불과하다. 초월론적 철학은 루만의 결정적인 비판입니다. 심리적인 체계의 자기 중거만 사용했다. 사회적인 체계의 자기 중거를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 루만이 후설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하나 해요. 라이프니츠에게 해당되는 말일 텐데 그게 아마 사회학적 계몽 어떤 논문의 그 각주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후설 같은 위대한 철학자조차도 방금 이렇게 말했듯이 이런 어떤 생각의 지향 속에 빠져서 이런 말을 해요. 모나드가 단자론이죠, 여러분. 모나드에 빠진다면 아이고 글자가 모나드의 빠진다면 그는 노마드가 될지도 모른다. 노마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M이 N이 되고 N이 M이 되는 게 노마드예요. 모나드를 추구하다 보면 노마드, 유목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재밌는 말을 합니다. 어쨌든 후설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리다를 언급을 합니다. 데리다는 초월 철학과 그것의 주체 중심화를 차이 중심의 기호론으로 바꿨다라고 이제 루만은 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현전과 비현전의 공동작용에 관한 세밀한 분석을 동기화한다. 데리다는. 그래서 루만은 이 점에 있어서 데리다를 항상 끌어들이죠. 그래서 소통을 정보와 통보의 정보와 통보의 차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책이 어떻게 되어 있지? 소통을 분석할 때 정보와 통보의 차이를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데리다는 루만 연구에도 유용하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기호 사용을 통해 이해될 수가 있고 차연으로서 시간화된다. 차이 동일성과 차이가 시간적 유예로서 시간화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데리다를 루만은 좋아하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수용하면서 시간 문제는 차이를 통한 표시 문제가 된다. 표시라는 어떤 동작이 있어야 된다.
시간 문제는 이러한 형식에서 주체가 어떻게 세계에 나타났는가라는 오랜 질문을 대체한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데리다와 함께 이제 시간 문제, 표시 문제, 그리고 루만 자신이 사건 이론을 중심으로 자기가 모든 이론을 펼쳐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가지 주체 이론적 관점, 행위 이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후설의 그리고 데리다의 기호 이론적 관점, 언어 이론적 관점, 구조주의적인 관점, 들의 통찰들 중 수용할 만한 것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루만은 그 두 기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 대신 체계 이론적 소통 개념을 취할 것이다. 자, 이제 4절이거든요. 체계 이론적 소통 개념, 정보와 통보의 차이의 선택. 핵심 절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1, 2절도 중요하지만 4절도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소통이 정보와 통보의 차이의 선택이다. 쭉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통은 이해가 성립되었을 때 실현된 것이다. 그 외부의 모든 것은 이 기본적인 소통의 차이 동일성, 외부에서 발생하며, 다시 말해서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선택성의 종합입니다. 정보, 통보, 이해의 종합. 의 외부에서 발생한다. 그 모든 것은.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외부의 모든 것은 그 차이 동일성을 전제한다. 이제 그 차이 동일성이 사건으로 만들어져야 그 외부도 생성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통보된 의미 환원의 수용 또는 거부다는 얘기가 나오죠. 수용 또는 거부. 이 문제를 구분을 해야 된다. 여러분, 통보된 책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조금 부정확하게 연결돼서 여러분 책을 좀 잠깐 보시죠. 319쪽에 여기 완전하게 다 읽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줄. 네 번째 종류의 선택, 즉 통보된 의미 환원의 수용 또는 거부에 대해 타당하다. 이게 그것이 외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 동일성의 외부에. 우리는 소통 수신자가 소통으로 인해 어떤 것이 선택되었음을 이해했는지의 문제와, 여기까지는 여러분 내부로 들어갈 겁니다. 소통의 차이 동일성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가 그 선택을 자신의 행동의 전제로서 수용 또는 거부할 것이냐의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이 구분은 상당히 이론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절 하나를 따로 할애하여 그 점을 설명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제가 앞서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보통은 생각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 미안합니다. 생각을 말하고 말해진 것을 들어서 생각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루마는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에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루만 입장에서 기존 다른 과학에서는 상호주관성을 찾는 부분을, 그러니까 상호주관성, 거기서 말하는 상호주관성과 다른 개념으로 상호주관성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다면 루만은 오히려 통보함과 이해함의 동시 발생, 말하는 사람의 말함의 순간과 듣는 사람의 들음의 순간이 동시에 발생하는 순간에 상호주관성, 소통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 그 사람들이, 들은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고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시작되는 자신의 행동의 전제로서 수용이나 거부할 것인지의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통은 수신인의 상태 변화를 의도하고 야기한다. 소통은 다르게 말하면 소통의 의미를, 이 말은
소통의 의미를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상태 변화라는 것은 소통의 의미를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이해했다는 것은 비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으로 이해했다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읽으면 그것을 읽은 만큼 다른 사람이 된다. 소통은 소통 없이는 있을 수 없을 수신자의 상태를 규정하며 오직 그 상태 자체를 통해서만 소통 자신이 스스로 규정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통 개념에서입니다. 개념이란 말이 진하게 쓰여져 있어요. 319쪽에. 소통 개념에서 수용이나 거부 및 후속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 자, 수신인의 상태 변화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다.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까다로운 개념으로 설명하면 바로 그 현 시점에서 아직 가능한 것의 미규정적인 임의성이 배제가 된다. 미규정적인 임의성이 규정적인 비임의성으로 이렇게 딱 선택된다. 고정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수신인의 상태의 제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배제는 또한 가능성 확장이다. 제한은 확장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중요한 개념이고, 그러면서 이제 엔트로피 나오고 뭐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이 이러한 소통은 거부 가능성을 도발한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데, 모든 발화된 낱말은 반대 의미를 자극한다. 그리고 기대되고 이해된 선택의 수용과 거부는 연결 동작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통 사건의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든지 말든지 하는 일이다. 그리고 소통 자체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는 잠재적으로만 동시에 주어지며, 그리고 부재로서만 현존한다. 우리가 아까 앞서 데리다 이야기할 때 현전과 비현전의 공동작용, 이런 얘기가 이제 루만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루만은 항상 현재화되는 것과 동시에 잠재화되는 것이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통보된 정보를 소통 자신의 고유한 행동의 정보로 삼을 것인가 아닌가의 질문은 후속 사건과 관련해서만 제기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통 개념을 어떻게 끊느냐. 소통 개념을 생각의 표출의 포착. 딱 거기까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한순간에 합쳐져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딘가인지 정확히는 잡을 수 없지만 펼쳐지는 추상적 공간에서 합쳐지면서 거기서 소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그러한 사회적 체계에는 심리적인 체계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말한 사람은 들은 사람이 자기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아직 모르죠. 들은 사람은 자기가 그 순간 그것을 듣기만 했고 아직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들은 사람도 사실은 이제 그 수신자로서 발신자의 말을 들은 사람도 자기가 직접 듣기는 한 그런 사회적인 체계, 소통 사건으로 벌어진 사회적인 체계에 접근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진행을 하면 두 심리적인 체계와 하나의 사회적인 체계가 각각 따로따로 변하면서 진행된다라고 루만은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속 사건과 관련해서만 제기된다. 소통이 그러한 후속 결정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회적 상황을 창출한다는 것 또한 소통에 속한다. 물론 후속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후속 사건을 위한 연결 행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고 나면, 그리고 말하고 나서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해놓고 기다리죠. 그럼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도망을 치든지 대답할 것이 없으면 어떤 무엇인가 소통을 통해서 다시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통과 거부의 방식으로 첨예화되었지만 열린 상황을 창출하는 것은 소통의 의도된 효과다. 소통과 거부 방식으로 첨예화되었으며 열린 상황을 창출하는 것이 소통의 의도된 효과다.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용자에 대한 압력을 만든다. 그리고 수용 압력들에 관한 가장 추상적인 표현은 존재 명제로서 기능하는 의미 기호들이다. 그 의미 기호들은 선택의 수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의미 기호들은 그것이 선택되고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 그래서 소통의 부산물로 존재론이 생성된다. 이제 루만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존재론이라는 것이 소통의 부산물로서 생성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생성되었는데 인류 역사가 쭉 발전하면서 언어 매체, 확산 매체, 그리고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 나중에 또 나오죠. 이것도 나중에 또 7절입니다. 소통의 부산물로서 존재론이 생성되고 그 존재론들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소통 매체들이라는 강화된 코드로 대체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정보 그리고 통보의 차이를 수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수용 또는 거부의 차이로 변형하는 것이다. 소통은 정보 그리고 통보의 차이를 통보의 수용 또는 거부의 차이로 변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변형이라는 것은 사회적 입장의 차이의 변형이 아니다. 사회적 입장의 차이 변형이 아니고 시간적인 변형이다. 변형은 시간적인 변형이다. 변형은 시간적인 변형이지 사회적 입장의 차이가 아니다. 그리고 타자가 어떤 차이를 재현하고 자아가 다른 차이를 재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결국은 이거는 현실 상식을 생각해 보시면 발신자인 타자와 이해를 실행하는 인간적인 장치인 수신자가 각각 다른 차이를 소통을 하면서 재현을 할까요? 그것을 시간적으로 변형할까요? 시간적으로 변형합니다. 이것은 타자와 자아, 발신자와 수신자의 양측에서 관찰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마지막 장교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장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통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 정보 통보, 이해의 세 가지 선택성의 종합입니다. 자기 중거적 폐쇄적인 선택의 처리 과정인데 이때 선택은 선택으로의 특성을 유지한다. 선택으로서의 특성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한다 그랬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근본적인 거죠. 이론적으로 포착해야 될 것이죠. 의미 재료들의 지속적으로 변형된다는 것은 특징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타자가 자아의 조건화의 자유를 선택 자유로 변형하는 과정이다. 선택의 조건화를 자아가 조건화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선택해라고 하고 강조하면서 아까 타자는 자기의 정보와 통보 행동의 차이를 수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통을 조종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타자가 자아의 조건화의 자유를 선택 자유로 변형함으로써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 환경이 충분히 복잡하며 질서지어지지 않은 전제 조건에서 소통의 타당한 경험 검증들이 누적되고 그 경험이 소통 과정에 재수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루만이 진화 이론을 사용하면서 후성적 진화라는 말을 합니다. 진화라는 것이 미리 결정된 게 아니다. 진화라는 것은 그때그때 모든 정보는 1비트의 정보다. 뭐 게이트슨이 그런 말을 차이는 1비트의 차이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진화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되고 나면 설명할 수가 있다. 후성적 진화 과정에서 결국은 의미세계도 성립되었더라. 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거래라는 개념과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의 두 가지 개념을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교환 행위 이론과 매체 이론을 조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루만이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전제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래, 트랜스악션인데 거래라는 여거가 조금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잘 못 찾았습니다.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참여자들 간의 가치 차이들에 반응하는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죠. 여기는 다시 교환 이론과 갈등 이론이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는 참여자들이 가치 차이를 다루고 수용이냐 거부냐를 다루기 위해서 상호작용 청유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이게 거래의 개념이고요. 이 거래의 개념을 나중에 교환 행위로, 그리고 소통이 교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어떤 교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 이론은 거시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일반 소통 이론 내에서 소통의 수용과 거부 간 선택에 대한 의미론적 선취를 다룬다. 그러니까 소통의 수용과 거부 간 선택에 대한 의미론적 선취. 의미론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어떤 소통과 수용을 위한 규칙들. 그리고 이것들은 루만의 경우에 이론적, 그러니까 책에서 읽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발견한 어떤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는 이렇게 다루고, 그리고 비효율적인 소통이죠. 잠깐만, 이게 또 어디 갔지? 이것은 비효율적인 소통을 설명하지 못한다. 비효율적인 소통이라는 것은 코드에 반하는 행동과 행동 조종이라는 목표에 미달하는 비효율적인 소통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럭저럭 오늘도 한 6분 정도 했는데요. 5절이거든요. 지금 1, 2, 3, 4절.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금요일 정해진 강의 시간 외에 이중우연성을 3절을 했고, 4장 소통과 행위에서 4절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소통과 행위에서 1, 2, 3, 4절은 이제 루만의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 하시고 금요일 날 만나서 강의 시간에 5절부터 10절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5장까지로 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1, 2, 3, 4절을 읽으시고 강의 들으시고 1, 2, 3, 4절을 읽으시고 하실 수가 있으면, 제가 지금 어쨌든 파워포인트도 지금 같이 좀 내보낸 결과가 되니까 5절에서 10절까지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